네,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줄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SVB 파산이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이른바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지난 주말에 파산했다는 소식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스타트업, 벤처기업들 이런 부분들인데 먼저 SVB가 어떤 은행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VB는 1985년에 설립되어서요. 미국의 테크 기업이나 헬스케어 기업들의 한 44% 정도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고요. 현재 네. 총 자산 규모로 따지면 미국에 한 4천여 개의 은행이 있는데 그중에 16위의 은행, 꽤 큰 규모의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천 개 이상의 지금 은행이 존재하는 미국에서도 16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큰 규모의 은행이 파산까지 단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가 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요. 사실 이제 이 기업의 좀 구조가 좀 은행이 좀 독특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예금이 가계 자산이 그쪽에 예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주요 고객들이 대부분 기업인데 또 독특하게도 실리콘밸리의 주요 벤처 기업하고 네. 헬스케어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고금리 여파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줄이 말라가다 보니까 자금을 이제 빼려고 했거든요. 인출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SV뱅크가 갖고 있는 예금의 대부분을 미국의 국채에 투자를 또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 국채가 옛날에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도 안 될 때인데 그때는 국채 가격이 되게 높을 때였거든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이 국채 가격은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거의 한 4%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갖고 있는 국채 자산이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요청이 오니까 고객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채를 판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우리 이 정도 손실이 났고 돈이 좀 부족해서 유상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증자까지 할 정도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주요 이제 실리콘밸리의 이 기업 고객들이 이제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흔히 뭐 이렇게 아까 기사도 보니까 모바일 뱅킹 때문에 파산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쪽의 CEO들이 이제 그 뉴스를 듣고 인출 버튼 누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뱅크론이 갑자기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돈이 뭐 근본적으로 뭐가 뭐 부실이 생겼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네. 되게 독특한 케이스인 게 예금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갑작스러운 이 고금리에 따른 이 국채가 너무 많이 들고 있었던 이 자산에 대한 어떤 편중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원인이 돼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뱅크런 나오면서 부도 처리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금리로 인해서 국채를 팔면서 큰 손실이 났고 이로 인해서 예금 인출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파산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결국에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서 미국에서 파산한 역대 은행 중 2위 규모이고 또 테크 기업이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헬스케어 벤처 특화 은행이라는 점에서 이제 관련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은 덩치로 보면 지금 업계 1위가 JP모건입니다. JP모건의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덩치로 보면 아주 뭐 16위권 은행이긴 하지만 네. 아주 큰 덩치는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염성환 이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은행 예금을 취급하는 예금자들이 대부분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벤처 기업들이고 네. 그리고 그 예금을 2020년, 21년에 저희 코로나 때 그때 한참 테크 기업들에 굉장히 돈이 몰렸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다 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회의를 하던 것을 다 비대면으로 돌리고 이러면서 테크 기업들에 굉장히 돈이 몰렸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연치 않게도 이것들을 다 대부분의 예금들을 가지고 장기 국채를 산 것이 결국은 이런 특수한 어떤 현상을 발생시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다른 은행들과는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영업 구조 때문에 발생한 문제지 이것이 미국의 은행권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꺼림직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했던 2008년이랑 좀 다른 건
그때는 이제 비우량 주택 담보 채권 같은 조금 안전하지 않은 자산을 갖고 있었던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 데 반해서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앞으로 당분간은 이 금융권 전체가 안개 속을 걷는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조금 됩니다. 예, 이 폐쇄된 실리콘밸리 은행이 워낙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은행권 전반으로의 영향력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 SVB 은행 지점이 있는 것이 미국만이 아니라 뭐 영국, 캐나다 등에도 여러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파가 자연스럽게 전 세계 스타트업으로까지 이제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래도 이제 미국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예금자 전액 보호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리스크는 조금 이제 완화될 것 같고 또 뭐 중국도 있고 또 영국 쪽도 있겠지만 이제 그쪽은 또 그 나라 법에 따라 또 취득을 하겠지만 이게 뭐 글로벌적으로 뭐 이 이슈 때문에 갑자기 스타트업들이 또 갑자기 줄도산하거나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금리 상승이 어쨌든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은 어디서든 약한 고리가 터지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94년도부터 그때 미국이 기준금리 지금 비슷합니다. 그때도 기준금리를 3%에서 6%까지 1년 만에 크게 올리고 99년까지 5.5% 고금리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때 약한 고리가 어디였죠? 동남아부터 우리 한국도 외환위기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고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결국 저금리로 돈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제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게 자금 조달이 안 되고 IPO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고금리가 만약에 이런 걸 또 무시하고 뭐 연준이 5.5, 6까지 계속 올린다면은 이게 은행 파산에서 뭐 이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각 기업들이 이 돈줄이 말라가지고 그냥 이제 부도날 가능성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지 이 뉴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슈 때문에 당장 뭐 도산한다 이거보다도 앞으로의 금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결국엔 뭐 은행 이슈와 상관없이 이렇게 좀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 이건 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비상장 기업들 중에 이 상장을 하려다가 결국 이제 실패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의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두 분 다 분석을 해주고 계신데 미국 정부가 이제 후폭풍을 우려해서 발빠른 조치 속수를 했죠. 이 고객이 SVB에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 조치 덕분에 좀 금융시장에 충격이 덜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지금 미국은 아직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고 곧 있으면 이제 열리게 될 텐데요. 이게 블랙 먼데이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지금 굉장한 촉각이 좀 되고 있는,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이게 미국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뭐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환율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간 상황, 달러화가 오히려 약세로 약간 간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국 아까 염희선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 굉장히 최근에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미국의 약한 고리들이 하나씩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금리 인상 기조나 속도에 약간 어떤 제약이 가해질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미국의 정부가 빨리 개입을 해서 이것을 사실 금융권이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특수한 부분은 이유는 연계성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계성을 빨리 차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약간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물론 미국의 금융시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미국 연준에게 있어서는, 미국의 정부에 있어서는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금리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두 분 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번 사태도 근본적으로는 연준의 이 기준금리 고공행진이 원인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줄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이번 3월 FOMC를 좀 이례적으로 금리 동결할 거라고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물론 뭐 이제 대부분의 또 증권사에서는 0.25% 정도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 전만 해도 이 사태 전에는 0.5% 올린다는 게 대부분의 그 예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0.25, 뭐 심지어는 지금 이제 금리 동결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결국 고금리의 충격파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쉽사리 뭐 이렇게 빅스텝으로 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금리라 그러죠. 최종 금리가 한때 5.75%까지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올려도 5.25나 5.5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 사태 때문 뭐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물가만 정말 뭐 이제 내일 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물가가 뭐 예상보다 엄청 높게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거의 좀 마무리 단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준 의장도 계속해서 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 데이터 기반에서 그 판단을 하겠다고 했지만 상당히 이게 또 결국 이 사태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서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2021년도에 물가가 5% 넘고 경고음이 나왔는데도 연준 의장이 그때 뭐라고 했죠? 계속 일시적이라고 좀 네. 눌렀거든요. 근데 그게 후유증이 결국엔 터져버렸죠. 금리를 그때 좀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이런 사태가 좀 발생 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늦게 그리고 빨리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이 후유증이 나왔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금리는 동결 내지는 아마 0.25% 아마 그 베이비 스텝으로 이번에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결 내지는 베이비 스텝으로 가지 않겠느냐,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는 동결까지는 생각을 하기는 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물가가 연준이 생각하기 너무 높은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0.25 올릴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지금 그 저희가 페드와치라고 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이미 이제 그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이 프라이싱 된 것을 보고 역산을 해내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를 보니까 일주일 전에는 6대 4였습니다. 그래서 0.25가 6, 0.5가 4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8대 2로 굉장히 0.25 쪽에 그 전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뭐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 금리 경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예.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약간의 어떤 숨통을 트이게 해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이 인상 기조에는 또 어느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부분도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금리는 이미 한국은 동결 기조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됐고 예. 다만 이제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던 게 물가가 좀 쉽게 안 잡히고 있어서인데 근데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창용 총재도 그때 언급을 했지만 물가도 그렇고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낮췄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지금 경기가 좀 안 좋다는 얘기기 때문에 물가만 안정화되면 금리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또 이슈까지 터졌고 연준도 아마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조만간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 굳이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무리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고 또 얼마 전에 발표됐던 2월 소비자 물가도 굉장히 좀 안정되게 뭐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기준금리 동결 기조 이어질 것 같고 또 결정적으로 아까 허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오늘 환율이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1,350원, 1,400원으로 간다면은 이게 또 기준금리 인상이 또 빌미가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1,300원 초반으로 또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당분간 기준금리는 좀 계속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SVB 파산으로 인한 영향들 좀 짚어보고 있는데 국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연금이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회사죠. SVB 파이낸셜 그룹의 주식을 10만 주 정도 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3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체로도 사실 뭐 300억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입니다만 국민연금이 전체적으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규모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다음 타겟으로 미국에서 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지방은행인데 부동산 쪽에 대출을 많이 해준 그런 은행인데요. 여기가 지금
그 SVB 다음으로 좀 위험한 은행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 400억 정도의 투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위탁 투자만 포함한 것이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 금액은 사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로 봤을 때 큰 규모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쪽에서 좀 저희가 수익에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뭐 해외 주식 비중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투자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국민연금 전체 운용자산 규모가 900조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큰 손실을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SVB 은행뿐만이 아니라 좀 퍼스트 리퍼블릭 또 이제 오늘 또 파산 선고가 났죠. 시그니처 뱅크. 여기도 사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62억인데 근데 이런 은행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은행들에 투자를 했을 텐데 거기서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손실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이거로 통해서 만약에 미국의 또 기준금리가 뭐 이런 걸 또 무시하고 계속 또 올라갔을 때 이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에 또 문제가 생기면 국민연금들이 그동안 굉장히 좀 해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손실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겠지만 이게 물론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측에서 다시 한번 좀 선제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좀 리스크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연금 측에서도 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뭐 금융권의 전반적인 시스템 위기로까지는 확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벤처 투자 시장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사실 벤처 투자 자체, 국내 벤처 투자 자체의 업황은 미국 그 지금 벤처 투자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걱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조금 걱정할 부분 한 두 가지 정도를 뽑아보면 예. 벤처 투자의 아주 큰 부분, 벤처 투자 혹은 벤처 업계의 업황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얼마나 적절한 자금이 적절하게 공급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보통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을 보고 또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한번 이런 이그젬플이 없었을 때와 한번 생겼을 때의 어떤 시장의 어떤 마인드셋은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우려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작년에 저희가 벤처 투자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고금리로 가면서 업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 정부와 이번 정부에 있어서 벤처 투자의 어떤 기조가 굉장히 다른 부분도 또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 정부는 굉장히 벤처 쪽에다가 많은 자금을 대고 했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벤처 업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것이 벌어짐으로써 이 벤처 업계 자체의 약간 그 생태계가 조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의 심리적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게 워낙 금융 시스템 특성상 뭐 돈이 물리고 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빈 곳이 나오면 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상황들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원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이렇게 장기간 계속 고금리가 유지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사실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특히 이제 벤처기업이나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 힘들고 또 이제 최근에 뭐 암호화폐 이슈도 있었잖아요. 몇몇 네. 기업들이 또 파산을 하고 결국에 이제 저금리에 수혜를 받았던 그런 기업들의 좀 한계점에 봉착한 그런 상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생을 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 물가가 꺾이지 않아서 계속해서 고금리가 이어지면 또 다른 또 이런 좀 부실 기업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유념하실 거는 결국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금리 기조가 끝날 때까지는 투자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쪽에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은 결국엔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서 다시 좀 자금들이 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자금 선순환 구조가 좀 잘 이어지지 않죠. 뭐 IPO 시장도 굉장히 막혀 있고 그래서 지금 좀 보릿고개 흐름인데 개인적으로 좀 물가가 좀 안정화돼서 금리가 좀 안정화 좀 돼서 이 모든 것들이 좀 잘 해결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